민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 TV 오밤중 뉴스 6월 26일 목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예,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왜 컨디션이 안 좋으냐고요? 어제도 안 좋더니 오늘도 안 좋고 무슨 일이냐고요? 예, 제가 오늘 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출발을 여러분들께 이 얘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소연이라고 들으셔도 좋고요. 나름의 억울함 이런 얘기라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특히 법조 기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제가 법조 기자들의 이 담합이라든지 그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누차 지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조 기자단을 반드시 해체해야만이 우리나라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된다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거는요, 사실 한동훈이 때문이죠. 제가 몇 년 전에 MBC PD 수첩에 한동훈과 관련된 녹음 전화 녹취 파일을 한번 제공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뭐 아주 대놓고 이제 저를 씹더만요. 하여튼 뭐 그 이후부터 제가 좀 상당히 기자들하고 좀 법조 기자들하고 충돌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 얘네들이 그냥 사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수시로 저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해가지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고소고발을 해요. 특히 제가 언론과 관련해서 특히 법조 기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곤 하는데 그 비판을 할 때마다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판을 하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을 하든 비판할 때마다 그걸 고소고발을 해요. 참 기가 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고소고발을 당했느냐. 지난 1월에 윤석열이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지난 3월이군요. 지난 3월 달에 윤석열이가 석방되잖아요. 그죠? 예. 그 지귀현하고 심우정하고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해가지고 뭐 그 구속 기간을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풀려나잖아요. 이것은 뭐 사실 검찰도 잘못한 것이고 지귀현 판사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당시 그 무렵에 한국일보 최모시기 하는 기자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썼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하도 기가 차길래 내란 검사는 내란 기자가 만든다. 라고 제가 SNS,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기자가 쓴 기사를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고소고발을 당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황당한 거는 오늘 이거 두 번째 조사였다는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씩 세 번씩 부를 것도 없어요. 근데 굳이 오늘 또 두 번째 부르는 거야.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갔죠. 오라니까 갔는데 제가 뭐 윤석열이처럼 출석 거부하고 이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가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내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내란 내가 설명해 줘야 합니까? 윤석열이가 한 게 내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열받는 거를 참고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것. 그래서 헌법 질서를 위반해서 헌정 기능, 헌법 기능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것. 이걸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심우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뜻이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죠. 그리고 심우정을 옹호해준 그 기자는 그 내란을 옹호해주는 기사를 쓴 거냐?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 확정 판결 안 났지 않느냐? 경찰관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확정 판결이 나야지 내란인지 아닌지 압니까? 확정 판결이 나야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에? 판사가 판단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건 내란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까? 에?
그리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윤석열의 행위는 내란 행위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헌법재판소 아니냐, 아니 형사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아씨, 그러면 뭐야, 윤석열이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그러면 내란이란 말 하면 안 되겠네. 내란이란 말하면 그러면은 명예훼손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빡 돌아가지고 나 조사 못하겠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제가 오늘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찌어찌 조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전 두 가지가 열받았어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게 과연 그게 올바른 행위인가요? 예? 그리고 내란을 내란이라 그러는데 왜 내란인지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내란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됩니까? 경찰관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기자는 자기 기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검찰, 그리고 그 검찰을 옹호하는 기자, 욕먹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욕먹어 싼 짓을 해놓고서 욕먹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이게 기자입니까? 개새끼입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오늘 너무나도 분노하고 안타깝고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이러려고 내가 기자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이렇게까지 미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제부터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마 제가 실수를 하지 싶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죠? 뭐 스트레스 받습니다만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법정에서는 김용현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풀려날 뻔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김용현이 오늘은 정식 재판 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쪽은 오늘 좀 빡 돌았나 봐요. 풀려날 줄 알았는데 재구속됐으니까 빡 돌만도 하죠. 하루 종일 김용현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깐족대기 일수였습니다. 제가 여기 C8이라고 썼지만 진짜 C8 한 건 아니고요. 네, C8 한 것처럼 깐족대고 투덜대고 판사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걸고 넘어졌다.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과연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재판에 지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 못하죠. 근데 지금 김용현 측 변호사는 이런 짓을 그래서 뭐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정치적인 파워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뭐 김용현 측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법리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야 한다. 글쎄 뭐 다시 봉기를 일으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더 이상 법원이 아니고 사법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라 정치 한복판에 앉아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가장 활개를 치는 것이 지귀현이라든지 조희대 같은 이런 정치 판사들입니다. 이 정치 판사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첫 번째 주제, 김용현 재구속에 빡친 변호사, 하루 종일 법정에서 C8. 네. 첫 번째 주제는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그동안 법정에서 한 거짓 진술, 이 거짓 진술이 이제 폭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와 사실상 한 몸이라고 되어 있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북한과 짜고 주가 조작으로 돈 벌기 위해서 비밀리에 보낸 것이다. 경기도나 이재명과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이죠. 자, 이 배상윤 회장은 8월이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자, 이와 발맞춰 가지고 김광민 변호사는 새로운 주장을 하나 펼쳤는데요. 바로 이 쌍방울 김성태가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접촉을 했고 돈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원하는 진술을 해주기로 하고 배상윤을 구명하려고 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쌍방울 김성태는 자기 스스로도 거짓 진술을 했고 자기가 풀려나기 위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줬다.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김성태도 풀려나기 위해서 돈을 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충격적인 것은 이 김광민 변호사 주장 가운데 권성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권성동은 이 윤석열과 김성태 측을 연결시켜주고 40억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녹취록이 현재 공개되고 있고 지금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김광민 변호사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전화 인터뷰였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오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쌍방울을 김성태가 거짓말할 때 윤석열과 사전 조율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체포영장이 기각됐죠. 법원에서는 윤석열이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고 그러니까 한번 불러나 봐라 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해 줬습니다. 근데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의 태도가 바뀝니다.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더니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안 갈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자, 조은석 내란 특검은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또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서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표를 했죠. 아마 이번 주말이 윤석열의 출석 조사를 두고 다시 한번 격돌이 벌어지지 않겠나. 지금 윤석열은 비공개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조은석은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이번 주말이 상당히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이 출석 안 하면 무슨 핑계를 대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또 법원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더니 영장 기각되자 말 바꾼 윤석열. 자, 장윤진 TV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 경과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내란 사건 재판을 보게 되면은 또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안 좀 답답한 진행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검이 시작되면서 이 내란 사건 재판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전보다는 긴장감이 도는 것도 사실 같고요. 일방적으로 윤석열 측 또는 이 내란범들 쪽에서 유리하게 끌려가던 그런 분위기가 그나마 좀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아봅니다. 오늘도 내란 사건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판이 있었는지 현장 다녀온 강지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란 사건 재판이 있었죠? 네, 오늘 이제 김용현, 노상원, 김용근에 관련된 내란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김용현과 노상원에 대한 재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김용현이 좀 빡 돌았겠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오늘 지금 밖에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으니까 어떻든가요? 이제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소 때와는 약간 다르게 약간 네. 불안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뭐 눈빛이 좀 흔들리는 느낌도 나기도 했었고. 눈빛이 약간 흔들린다. 변호인 측이 오늘 되게 분노를 많이 표출을 했거든요. 분노를 표출할 때 고개를 계속 이렇게 끄덕인다든지 뭐 이러한 반응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아니 지금 김용현 지가 왜 분노를 표출해? 김용현은 이제 분노를 표출하지는 안 하고 않고, 이제 변호사 측이 오늘 엄청나게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예,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분노를 했다. 이번 주에 김용현 재판이 3개가 있었습니다. 네. 23일, 25일, 그리고 그렇죠. 26일 오늘까지 있었는데 23일, 25일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와 관련된 재판이었단 그쵸, 말이에요. 재구속이 되는지 그쵸. 여부였겠죠? 재구속 여부를 논하는데 그 당시에도 특검이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현 같은 경우는 특검 때문에 석방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다시 재구속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재구속과 관련된 심리가 23일, 25일 열렸던 거고요. 네. 원래는 26일 오늘 하루만 열릴 건데 특검 때문에 이틀을 더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잡혀갔어 지금 다시. 그렇죠. 네. 결과가 좋지 못했죠. 그러니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주 격렬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약 30분 정도는 증인을 앞에 앉혀놓고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시작할 때 이제 특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수 특검보가 김용현 추가 기소해서 구상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다음에 노상원도 6월 30일 날 추가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기소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였는데 본인들은 그게 좀 열받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변호인 측이 뭐라 그러느냐? 특검보 자격 서류가 있냐? 특검보. 그러니까 지금 특검 쪽에서 이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지금 공판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 특검보가 그 일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보의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시비를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뭘 내놓으래 그래서. 그래서 이미 서류 제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특검보 옆에 있는 파견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야, 그러면 그 파견 검사들 재판 참여 아마 자격 없을 거야. 이거 따져봐야 되고 지금 이 파견 검사들은 나가 퇴정시켜라고 요구를 합니다. 파견 검사들이 왜 그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파견 검사 이야기는 계속 저번 기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견 검사 인사 명령이 나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인사 명령만 갖고 나와 있으면 파견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인사 명령지를 갖고 와 봐라 뭐 이건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보면은 그 파견 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고 소송을 하고 있는 몇몇 검사들이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또 그대로 한번 써보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계속 그러니까 파견 검사는 파견 검사대로 시비 걸고 그렇죠. 특검은 특검한대로 또 시비 걸고 아니 그러면은 변론할 시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약 30분 정도는 증인을 앉혀놓고 이제 시비가 이렇게 오갔었는데 네. 그래서 이 직위원이 이 증인 앞에 놔두고 이렇게 공방 이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증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자료 옮겨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인 불러놓고 증인에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증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어보진 않고 자기들끼리 막 감나라 배나라 이게 올래 저게 올래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미안하네 증인들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잠시 좀 나가 계세요. 다시 부를게요.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뭐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까? 우선 이번에 이 지기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뭐 절차라든지 아니면 특검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이 아니 인사발령 관련 이슈는 윤석열 측이 이미 말했으니까 둘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라. 왜 그러냐면 윤석열 측이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뭐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그랬죠. 예.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야 특검 측 법적인 절차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편 안 들어줬잖아요. 아, 지기현이가 지편 안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화풀이성 발언을 많이 하는데 아하, 야. 어떤 이야기였냐? 예를 들면 이게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기현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석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세요 하니까 아니 증인이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장관님한테 죄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기현이 그 사과를 했거든요. 아 죄송하다고 빨리 불렀는데 죄송하다고 30분간 증인한테 죄송합니다 얘기했더니 증인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이거 장관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아 그렇죠. 증인이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장관님한테 사과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연장됐다 이거 가지고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지기현이 맡은 재판도 아니기는 한데 네.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지속된 재판 지휘를 방해를 계속했어요. 계속 보면 네. 순서를 자꾸 순서 하나 진전될 때마다 시비 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기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 멀지. 그래서 이제 좀 중단시키고 다른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희는 갈 길이 멈췄습니다. 그 변호인들이 지금 변호인이 재판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좀 재판할 생각이 없나?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재판을 깽판 치자는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뭐 검사가 깽판 쳤다 뭐 했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김영현 변호인 측처럼 이 정도까지 하는 변호사들은 못 봤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것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재판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거부를 못하니까 사실상 거부하는 것처럼 해서 재판의 진행을 저지한다. 재판을 할 의사는 일단 없어 보여요. 약간 목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목표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게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잖아요. 네. 봐주면 무기징역이고 원래 받으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죠. 어차피 뭐 다른 길이 없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유일하게 김영현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전을 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뭐 절차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전부 다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지지자들만 앉아 있거든요. 김영현 나갈 때 장관님 막 이러고 막 인사하고 박수 치고 그래요. 완전 찐 지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좀 마음을 후벼 파는 좀 재판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 재판장한테 이거 유리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게. 자체가 전혀 유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재판 지려고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 지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네. 여론전을 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끝낸다라는 통상의 어떤 법조인들의 사고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네. 이게 제가 왜 더 느꼈냐면 어제 김영현 그 변호사들이 네. 구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김영현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거기 예. 앞에 가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김용현 변호사들이 극우 유튜버 가가지고 그렇죠. 김용현 그 구치소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판보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 이런 데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윤석열이 들어가면 또 봐야 되니까 예. 유튜브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 양식에도 차이가 온다. 좀 이상하긴 이상해. 이렇게
물론 국힘당 쪽 그 정당들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네. 요즘 유달리 이상한 거예요. 굳이 저런 것까지 왜 시비를 걸지? 그렇죠. 감당도 못할 거면서 뭐 이번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5년 동안 강의료를 800만 원 받았대. 5년 동안.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16만 원, 160만 원, 16만 원 받았나? 그렇죠. 얼마 받질 않는 거죠. 60개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받는데 이걸 가지고 뇌물이네 아니네 이렇게 시비를 거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기도 하겠어요. 아 참. 그래서 목표가 다르다. 네, 목표가 다르다.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단 집권이 목표고 집권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해먹는다. 그렇죠. 예. 아 참 씁쓸하네. 예. 자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추가 기소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한 예. 30분 정도 진행을 해서 이제 국방부 일반 명령이라는 게 있다. 일반 명령이에요. 예, 일반 명령을 이제 관련돼서 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검사 측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 김영현의 계엄 이후에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국방부 일반 명령서를 이제 전달을 했고 그 명령서에는 장군부터 부사 간의 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이기 때문에 인사만 관리하고 군수와는 관련 안 해서 이걸 찝으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일반 명령서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원과 함께 붙어 있는 것도 이상하고 본인의 업무는 장군과 관련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장군뿐만 아니라 뭐 부사관까지 아울러 가지고 인사 명령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국선 변호인을 군 판사, 군 검사를 안 붙여줘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상 그 군 검사, 공공 검사임이지만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윤석열 측이 거리가 있어 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겠군요. 네, 그래서 이 명령 자체가 약간 부당하게 보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프로세스도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네. TV를 보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는 이 계엄 해제가 발의가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동훈이 이 계엄이 불법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걸 봤을 때 이거를 제대로 따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이 그때 당사로 가지 말고 네. 여의도로 오라고 한 거라든지 이거 뭐 제대로 표결도 안 하고 이런 애들 전부 다 잘라버리겠다는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우리 쪽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였으나 그렇죠. 저쪽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때는 한동훈이 고맙더라고요. 네. 예,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현이 이 명령을 내렸고 본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오라고 했는데 이 관련된 보고서를 본인만 사인을 하고 야 그 위 이상은 결제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 소지를 미리 끊어놓겠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일반 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야, 장관이 지시를 내렸으면 너가 알아서 그 프로세스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각자 알아서 해야죠. 근데 그거를 남 탓을 하기 바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그러니까 명령을 할 때도 최소한의 그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맞춰서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영현이 그러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인이 이 과정 자체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너가 김영현이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너가 알아서 잘 프로세스에 맞게 고쳐와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왜곡이 되죠. 그러면 왜곡이 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냐? 이례적이죠. 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러니까 김영현이 명령을 내릴 때 상당히 이례적이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이례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증인 자체가 지금 김용현 측에 별로 유리하게 증언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청객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추임새를 놓고 막 욕하는 아, 방청객들이. 방청객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아서 검찰 측에서 이제 제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지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기현 같은 경우에도 방청객을 제지하는데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제지하느냐라고 왜 제지하느냐? 반대로 따져 묻습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제지를 해야지 그럼. 근데 어느 방청객이든 소란을 일으키면 제지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심지어 말을 해도, 그러니까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더라도 제지는 다 그렇죠. 하는 게 원래 일반 상식인데 왜 말을 일반 시민의 국민의 말을 막냐고 따져 묻습니다. 당황스럽네. 그렇죠. 자, 이건 김용현 쪽에는 변호인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긴 하군요. 매우 이상하다. 자, 오후 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좀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했나요? 네, 오후 재판에서는 이제 방청객에서 워낙 그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인도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딱 지나가는데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욕을 했대요? 예, 증인에게 위에 관련된 발언. 너씨 가만히 안 둬. 누가 그랬대요? 방청객이. 방청객이 누구한테부터 그런 얘기 받았대요? 이게 증인이 걸어가잖아요. 어. 증인이 걸어 나갈 때 우리 방청객도 같이 밥 먹으러 나갈 거 같이 아니에요. 보기도 하고 그랬죠?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해를 가하는 거죠. 너씨 나중에 나가서 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증인을 겁박을 한다. 겁박하는 거죠. 김용현 지지자들이 겁박을 한다. 네. 근데 이거를 검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야, 너 우리 편처럼 말을 해 이거잖아요, 이게. 너 혹시 뿌락지 아니야? 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좀 가해 주시라, 그렇게 못하게 해 주시라라고 지금 요청이 얘기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정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판사들도 그러니까 워낙 그 변호사 측에서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얘기할 때도 되게 강력하게 말하고 판사 같은 경우 왜 계속 쟤네 편만 들어주고 우리 편 안 들어주냐, 너 씨 말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공격처럼 말해요. 공격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기현이라든지 어제 있었던 한상진이라든지 네. 보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냥 좀 떠드세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는 나름대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냥 떠드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자포자기의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네. 현역 장군들 중에는 자포자기한 상태. 네. 자포자기. 이거 참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좀 독특하게 눈에 띄는 장면 같은 게 있던가요? 눈에 띄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 문상호 임명과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령관 임명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상반기에 4월달, 그렇죠. 하반기에 10월달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요. 근데 김영현이 임명이 되면서 10월에 한 게 아니라 11월 25일 날 뒤로 늦춰졌죠. 뒤로 늦춰졌습니다. 근데 이 늦춘 것도 가장 많이 늦춘 게 25일까지밖에 안 됩니다. 26일 날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통상적으로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진급 안에 포함이 돼 있대요. 삼성 장군은.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삼성 장군만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육군이. 근데 이게 왜 관련이 있느냐? 내란에 가담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뭐 여인영, 이진우, 예. 곽종근. 예,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전부 다 문상 포함해서 삼성 장군이거든요. 네. 만약에 진급해서 삼성 장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없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면 인사 문제가 한참 시끄러워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쥐죽듯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뭔가 자기 내부에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마도 이
계엄을 이전에 논의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3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일부러 장관이 인사이동 안 시킨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 계획했었던 것들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령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내란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그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논의된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장급의 진급도 없었고 인사이동을 좀 민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그 인사이동이 없었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게 이제 좀 미뤄지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사실은 내란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렇다. 내란을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하. 참 그렇군요. 여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무슨 문상호였던가요? 그렇죠. 특히나 이 문상호는 콕 집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문상호는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에 블랙리스트 노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대서특필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용현 전 신원식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인사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김용현 장관이 된 이후에 처벌 대상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문상호 예. 그때 정보사령부에 그 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블랙리스트였는지 뭐였는지 네. 하여튼간에 하여튼 내부 규율과 관련해 가지고 네.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처벌이나 책임 추궁 없이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게 그때부터 짠 게 아니겠느냐. 네. 기형 쿠데타 이미 그때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문상호와 어떠한 여단장이 투덕투덕 싸워가지고 맞아요. 문상호가 막 결재판 던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것 때문에 문상호가 쫓겨나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잘 마무리 지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현 측은 이걸 파고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당시에 항명죄 아니냐. 왜냐하면 문상호가 지시를 내렸는데 그 여단장이 불복을 했고 따지면서 그런 거에 나왔기 때문에 항명이기 때문에 문상호는 잘못한 게 없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군대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본인이 잘못 안 했더라도 언론사에 대석특필되면 그거는 잘못을 안 했지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선배님 간부를 하셨잖아요. 잘못을 안 해도 잘못인 경우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억울했지. 근데 어쩌라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억울해 죽겠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네. 대석특필이 됐다? 그럼 문상호는 무조건 인사이동이라든지 어떤 징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네. 자, 오늘 재판 전체적으로 봐서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분위기는 원래도 김영현 측 변호인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검사가 말하는 거를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예. 근데 김영현이 추가 기소되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오늘 재판은 더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석방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감옥에 가니까 제대로 빡친 거지 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처음에는 100% 보석될 줄 알고 이 보석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조건에 대해서 딴지 많이 걸었거든요. 그렇지. 예. 이 딴지 걸면서 장관한테 분명히 김용현한테 야 이거 어차피 우리 100%다. 이거 따지고 들어가자 하면서 자신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특검 측에서 그 파고 들어서 추가 기소하고 감옥에 돌려 보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타격이 크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오늘 재판하면서 그 분풀이를 좀 하지 않았을까. 뭐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은 어제 우리한테 이렇게 6명이었어. 두고 봐라 이씨. 너 오늘 하루 종일 고생 좀 해봐라 이씨. 지기현 고생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그래서 오늘 말 안 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뭐 기본권을 침해했다, 방어권을 침해했다, 불법적인 뭐 절차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표출해 납니다. 그러니까 분노 표출을 하는 거죠. 분노 표출한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추가 기소와 관련된 거는 지기현과 관련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다른 판사예요, 있었어요. 다른 판사.
뭐 그 점 때문에 아마 보니까 한성진 부장 판사가 네, 한성진 있죠. 부장 예. 판사.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한성진한테 뺨 먹고 지기현한테 화풀이하는 눈울게 하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재판이 다 끝났죠? 네, 이번 주는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는 언제 재판이 있나요? 다음 주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 선배님에게 그렇죠. 연락을 드려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좀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주처럼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하죠. 지금까지는 뭐 대변인이 됐든 뭐 혹은 뭐 부대변인이 됐든 혹은 홍보수석이 됐든 말하는 사람만 뭐 영상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지만 목소리만 나올 뿐 글쎄 누가 질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었죠. 소속 회사와 성명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뭐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이 나왔는데도 참 질문한 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여론을 조작한다거나 혹은 이재명 정부를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최근에 질문을 하는 기자들도 직접 영상에서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죠. 카메라를 한 서너 대 정도 더 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손들고 질문을 하면 그 내용까지 고스란히 온 국민들 앞에 생중계가 됩니다. AI가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기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기자가 말을 안 해도 질문하는 기자가 누구인지 그냥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름 자막을 붙여준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오늘 제가 보니까요, 이 한국 기자협회에서 기자협회부를 통해서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 시작, 좌표 찍기 우려에 좋은 질문 나올지 의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기자들, 이 기자들이 앞으로 얼굴이 공개되니까 좋은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자협회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자 생중계 여부를 떠나서 경직된 공보 체계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경직된 공보 체계가 왜 생겼는데? 경직된 공보 체계가 생긴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 특히 법조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단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기자들 때문에 이렇게 경직된 자세가 나온 건데, 그 기자단의 핵심이 기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협회고. 이 기자단 해체를 하자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제일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이 또 기자협회였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시라? 경직된 공보 이걸 고쳐야 된다. 야, 그러면서 기자 얼굴 까는 걸 이렇게 주저한다. 기자 얼굴이 까지는 게 겁나서 좋은 질문을 못 한다. 네, 참. 여러분, 기자들은요, 자기 이름을 걸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기사를 쓰면 자기 이름자 세자를 걸고 기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름 공개하는 거나 얼굴 공개하는 거나 뭐가 다른데, 그만큼 자기가 쓴 기사라든지 자신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얼굴 좀 까진다고 좋은 질문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글쎄 제가 볼 때는 기자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자로서 어떤 글쎄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기자로서 뭐 자세가 안 돼 있다나 적어도 좋은 기자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협회라는 곳은요, 기자들의 이익을 무조건 챙겨주는 그런다고 박수 받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언론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바이든 날리면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스스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레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제발 말 좀 들어라. 아이고 씨. 정말 이러다가 기자는 다 죽고 기레기만 살아남았다. 이런 말이 나올까 정말 두렵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어제 공개된 얘기입니다.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 제시가 됐다. 그것도 김성태와 일란성 쌍둥이 혹은 경제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 KH그룹 배상윤 회장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상윤 회장은 KH그룹 회장이고요. 김성태와 같이 해외 도피를 하다가 김성태는 잡혀가고 배상윤은 도망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상윤이 그 사이에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좀 로비를 한 것 같아요. 로비의 대상은 바로 윤석열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주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도 해줄 터이니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굴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윤석열 측에서는 이 배상윤한테 너 검찰 수사에 협조해라. 뭐 요 얘기를 조건으로 걸었던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말을 해라. 뭐 이거겠죠. 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어마어마한 폭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측 혹은 권성동 측하고 배상윤 회장 사이에 상당한 뒷거래가 오갔다라는 내용인데요.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김광민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좀 뜸하셔가지고 어떻게 지내나 걱정을 했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저 김광민 변호사님 뵈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이화영 부지사님이시고요. 또 이화영 부지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또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 뭐 혹시 소식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워낙 좀 오래 수감돼 계셔가지고요. 지금 3년 가까이 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지치셨고요. 근데 또 최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서 이제 네. 미결수에서 이제 기결수가 되셨어요. 예. 기결수가 되면 뭐 면회수 제한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특히나 또 밖에 계신 사모님이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예. 제가 뭐 지난주에 안 그래도 사모님 이거 백종화 선생님 좀 연락을 해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가족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 희망이 보이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직접은 아니시겠습니다만이 SNS에 이제부터 새로 시작이다라는 글도 네네. 올리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뭐 대북송금이라는 게 그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 진술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김성태의 진술에 의지해서 수사를 했고 법원은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네. 그 쌍방울과 사실상 뭐 쌍둥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KH그룹이에요. 예, KH그룹이요. 예. 네, KH그룹이 대북송금에도 참여해서 지분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KH그룹 회장이 이제 배상윤 씨죠. 네. 예, 이분이 그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성태랑 같이 해외 도피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태는 23년도 1월에 송환이 됐지만 네. 배상윤 회장은 아직까지 캄보디아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그 최근에 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리고 이재명과 전혀 무관하다. 네. 라는 취지의 그 인터뷰를 했고, 예. 그리고 올해 8월 달쯤 귀국해가지고 모든 진상을 밝히겠다. 이런 예. 식의 인터뷰를 했죠. 지금이 6월 26일이니까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만 있으면 진상을 이제 밝혀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올려놓으신 이 SNS 글을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진실이 밝혀질 네네. 것이다. 쌍방울 네네. 대북 송금은 철저하게 계획된 조작 사건이고 증인 외유, 위증 이런 것들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특검도 그 대북 송금 특검을 좀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그럼 일단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을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김성태하고는 글쎄 뭐 이 사람 일란성 쌍둥이다 뭐 또는 뭐 경제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어떤 예. 관계인가요? 나이는 이제 호적상으로는 1살 차이 나는 형 동생이고요. 오, 예.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김성태는 그 사채업을 그렇죠. 통해서 이제 재벌까지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건달 세계, 예. 건달 세계에서 김성태랑 배상윤이 같이 커온 동지적인 관계고, 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뭐 돈을 벌어서 김성태는 쌍방울, 배상윤은 KH그룹으로 성장을 한 거고요. 네. KH그룹과 쌍방울은 뭐 사실상 서로 혼재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북송금 자금을 마련할 때 그 김성태가 KH 자금을 끌어다가 마련하기도 했고, 야, 또 하나는 북한에 이제 투자하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쌍방울 계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그 기업들 중에 KH 기업도 상당히 많이 끼어 있고, 그래서 뭐 사실상 하나의 한범이라고 보셔도 되는 회사하고 사람들입니다. 뭐 저도 맨 처음에 이 대북 송금 사건 취재를 할 때 항상 보면은 쌍방울하고 KH그룹이 같이 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네. 이제 쌍방울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말씀하신 건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쌍방울이 KH그룹이고 KH그룹이 쌍방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상윤 씨도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봐야죠. 공범이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배상윤 씨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폭로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소위 말하는 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과 네. 쌍방울이 짜고 벌인 일이며 경기도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뭐 요 얘기를 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측하고 뒷거래를 좀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그게 24년도 5월, 6월, 7월경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그 당시를 보면 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네. 뭐 소위 말하는 진술쌤이나 연어술바티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고, 네. 또 하나는 19년도 2차 평화대회 때 그 북한의 리오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없었다라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그렇죠. 이런 시점이었어요.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 시점에 그 KH 강원개발이라고 네. KH 그룹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알펜시아 리조트를 네.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 법인인데, 네. 이 법인의 부회장을 역임했던 조모 씨가 예. 김성태의 오더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과 접촉을 해서 배상윤 회장의 귀국, 그리고 귀국 이후에 검찰에서 해야 되는 진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형량 거래, 이런 것을 했던 정황들이 녹취록으로 나왔죠. 형량 거래까지 했다면 이거 완전 짜고 치는, 예.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네네. 이게 이런 형량 거래에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정식이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언론 특보를 했던 분인데, 네, 네. 이분한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을 합니다. 독대를 요청하고, 실제로 독대 과정 속 독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저런 걸 하면 플리바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는 녹취가 공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는 네. 검찰이 배상윤 회장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진술을 해주면 검찰 쪽도 뭐 협조를 해준다. 그리고 심지어 권성동 의원은 그 돈 얘기까지 해요. 돈 얘기요? 우리가 이런 걸 봐주면 뭐 금액을 내가 얘기하지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배상윤 씨를 통해 가지고 배상윤 씨 감옥에 안 보내고, 안 보내는 네네. 대신에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씨는 거기서 그러면은 일종의 거간꾼 역할을 하면서 중개료를 먹으려 했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액수가 40억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액수가 이 액수가 맞습니까? 전화 녹취, 그러니까 그 조모 씨와 권성동의 전화 통화 녹취에서는 네. 뭐 그냥 돈 얘기만 하고 액수는 안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모 씨의 진술은 권성동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금액이 40억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녹취록이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가 혹시 됐나요, 녹취록이? 통화 녹취는 공개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조모 씨와 권성동의 통화 녹취, 조모 씨와 윤정식 특보 간의 통화 녹취는 공개가 됐고, 네. 조모 씨가 따로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통화 녹취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만약에 좀 더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네. 글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자리를 보존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명확하게 뇌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네. 예, 수사받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야, 정말 저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배상윤 씨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도 해주고 돈도 갖다 예. 바치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피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지금 얘기가 다 잘 된 거예요, 그죠? 뭐 돈 얘기까지 다 됐으면. 근데 갑자기 네네. 왜 이게 어긋나게 됩니까? 일단은 조모 씨의 주장은, 그러니까 요 협상을 하는 게 이제 김성태 오다에 의해서 협상을 했고, 네. 근데 배상윤 회장이 최종적으로 나는 그런 허위 진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틀었다라고 조모 씨는 주장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시기적으로 보면 24년 5월, 6월, 7월 경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아하. 그해 9월 달에 이제 명태균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 무렵에 총선도 있고 하면서 아마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배상윤 씨가
갑자기 나는 그렇게 진술 못하겠다, 나는 거짓말 못하겠다 이렇게 트는 바람에 예. 네네. 그러면은 김성태는 그 와중까지도 계속해서 이 배상윤까지 끌어넣어 가지고 진술을 조작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렵이 딱 그러면은 김성태도 감옥에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뭐 진술 세미나 하던 그런 시기 아니었던가요? 아니, 그때는 24년 5, 6, 7월이니까요. 아, 좀 지나고 나서. 김성태는 나왔을 때죠. 아하.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배상윤 씨의 진술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큰 영향을, 대세엔 영향을 못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좀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당연히 사면이 먼저 돼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특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특검을 통해서 김성태가 위증을 했다는 게 밝혀진다고 하면, 네. 예, 이거는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재판을 다시 해야겠죠. 이게 재심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갈 길이 멀긴 하네요. 네, 좀 멉니다. 예. 일단 제일 첫 걸음은 사면, 그리고 이 특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참, 이게 또 갈 길이 먼데,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좀, 손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진실 파악을 위한 뭐 TF를 발족한 걸로 보이고요. 네. 예, 그렇다면 근데 이게 뭐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TF로는 진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활동이 결국은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특검이 가장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또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배상윤 씨는 이렇게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네네. 자기가 위증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이 김성태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이 건은 검찰이 사실은 조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좀 아마추어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여기저기 너무 많은 흔적들을 남겨놔서 그래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뭐 관련된 증거들이 금방 나올 거고 네. 그렇다고 그런 증거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리 김성태라고 해도 끝까지 뭐 진술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배상윤 씨가 이제 귀국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배상윤 씨 귀국과 관련해서는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으신지요? 국내 뭐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해서 조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예. 예,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뭐 그 국내 모 로펌을 선임해서 조율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사실상 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상황에서 SBS 인터뷰까지 된 걸로 보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말했던 8월 귀국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 달이 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살짝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네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검사들이 참 많이 엮였어요. 윤석열도 걸렸지만 검사들이 글쎄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 대표적인 것 같고, 네네. 그 외에 뭐 여러 검사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 송민경 검사는 원래 이분이 기자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도 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위에 고위급 검사들도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위에 이제 김영남 부장도 있을 테고, 네. 그 당시에 뭐 수원지검장도 당연히 연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시민들이 제가 이제 어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잠시 전해드렸더니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신진우는 어떻게 되느냐? 신진우 부장판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신진우는 어떻게 되느냐? 신진우 탄핵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법원은 네. 법원은 뭐 검찰이 제출한 증거 그리고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가지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라고 주장할 거기 때문에요. 네. 예, 뭐 사법은 그러니까 신진우 개인에 대한 판단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 네. 하지만 이거를 그냥 이 기회로 사법부 또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사법부 개혁을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진우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네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 또 이 재판과 관련돼서 허점이 드러난 거니까 예, 사법 그렇죠. 개혁으로 이어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장난을 칠 때 이 네. 장난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나쁜 걸로 치면은 신진우 부장판사도 만만치 않은데 빠져나가네요, 또. 예. 예. 자, 아무튼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법부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 개혁 또는 뭐 검찰 개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이제 건강을 유지해 주시면서 잘 버텨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시다고 하시던가요? 지금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크게 나쁘지는 않으십니다. 뭐 많이 지쳐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뭐 병세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화영 부지사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부정적인 말씀도 하세요. 예. 그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혹시 그 얘기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당신의 사면 얘기하는 건 상당히 주저하셨는데, 아하, 예.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아예 이게 조작 수사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온 이상, 저희 쪽에서도 사면 이야기를 전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면 이야기 꺼내기 훨씬 수월해진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명분이 확실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네네. 예. 뭐 앞으로 저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다시 재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네네. 계획 중인 거 있으십니까? 우선은 지금 뭐 조작에 관여했던 걸로 나온 사람들, 네. 언급됐던 사람들한테서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TF 구축해서 대응을 하니까 네. 거기에 발맞춰서 진실 밝혀지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화영을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을 위해서 억울하게 지금 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면을 전면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좀 호소를 하는 작업을 할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께서 또 활약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 이 관련된 소식이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소식 네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먹방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경영푸드에서 보내준 음식인데요. 회가 아니고요. 목포에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맛집의 새조개 샤브샤브를 밀키트로 담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조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샤브샤브를 위한 기본적인 야채, 이게 그냥 세트로 밀키트 형태로 다 옵니다. 배추, 팽이버섯, 부추구나, 부추. 판가? 예, 하여튼 이렇게 다 들어서 들어옵니다. 여기 샤브샤브 육수도 있고요. 조개 따로 찍어 먹으라고 초고추장도 있습니다. 고추냉이, 와사비 간장도 있고요. 국수, 구포칼국수입니다. 자, 이제 조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매번 이 냄비가 너무 작고 보기가 좀 그렇다는 분 계세요. 새로 한번 장만할까 싶기도 한데 아이고 제가 또 깜빡했네요. 그래서 늘 쓰던 요 냄비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뜨거워. 자, 뭐 샤브샤브니까 아주 뭐 강하게 익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쯤이면 되겠죠? 한번 먹어볼까요? 오호호. 이 목포에 유명한 그 맛집이래요. 죽인다. 앵글이 조금 그래서
뒷 배경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그 초고추장이랑 와사비 같은데 찍어 먹으라고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찍어 먹는 것도 맛있네요.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대로 맛있네요. 이 세족의 분량은요 한 서너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담궈 볼게요. 아짜, 아짜. 와, 아하. 이 세족의 샤브샤브가 양이 되게 많아요. 아까 3, 4인 정도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2차 먹방을 위해서 남겨두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 그릇만 좀 먹어보겠습니다. 좀 국물도 많이 남았고 있기 때문에 샤브샤브 국물에 칼국수를 한번 끓여 먹어볼게요. 와, 이 정도면 맛있게 끓은 거 맞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칼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또 기대된단 말이에요. 야, 요거 봐라. 자, 뭐 어떡한 먹어볼게요. 저는 사실 샤브샤브도 샤브샤브지만 요 칼국수가 더 기대됐었어요. 이 칼국수 맛이 진짜네. 이게 진짜네. 경영푸드 사장님 감사합니다. 더 먹어야겠다. 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장용진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죠. 참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화가 치밉니다. 어떻게 내란 역적을 더군다나 이 수사기관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내란 역적을 구속하지 않는 건지, 왜 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건지 사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법원이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특검에서 따로 윤석열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이 특검에서 부르면 출석할 의사가 있다더라. 요것 때문에 사실 그 명분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이 말을 바꿉니다. 분명히 법원에 가서는 특검이 부르면 내가 갈게. 한 번도 특검은 안 불렀잖아? 경찰에서는 3번 불렀지. 하지만 내가 경찰에 안 나간 이유는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라는 이유로 안 나간 것이고, 그런데 특검이 나를 안 불렀어. 그러니까 특검에서 부르면 갈게 라고 해서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까 윤석열의 말이 바뀝니다. 특검에서 부르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갈 것처럼, 그래서 영장을 기각시켜 놓고 막상 특검이 부른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조건을 내밀면서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야비하고 얍삽하다, 뭐 이렇게밖에는 더 말 못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영장 기각되자마자 말을 바꾼 윤석열. 애시당초에 윤석열은 그럴 계획이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질질 끌려고 했던 거죠. 윤석열은 최대한 검찰 출석뿐만 아니라 재판을 최대한 끌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밀려서 감옥에 갈 위기에 있다. 그래서 탄핵도 당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시간을 끌어서 지금의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면 내가 거꾸로 이재명을 감옥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3번이나 출석하라고 그러는데 특검 핑계 대면서 출석 안 해놓고 막상 특검에서 부르니 이번에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라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윤석열은 처음부터 안 갈 생각이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윤석열의 이런 꼼수와 맞닥뜨린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세 번째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윤석열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중앙지법의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을 했죠. 판사 이름은 공개 안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판사는 총 4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4명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누가 이 사건을 맡았는지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아마도 법원 역시도 이 윤석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짓 한 거지.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해놓고서 자기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할 거면은 왜 그런 짓을 했나? 참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말입니다. 윤석열 영장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을 기각시킨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이가 출석한대 특검에서 부르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출석 안 한 것은 경찰에서 불렀기 때문에 안 간 것이고 그때도 이미 특검에서 부르면 갈 거야 라고 조건 내밀었지 않았냐. 그러면 특검에서 한 번은 불러야지. 자, 그러니까 영장 기각했던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특검에서는 곧바로 윤석열한테 소환을 통보합니다. 그게 바로 28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특검에서 소환을 안 했고 경찰에서만 소환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 청구한 거는 뭐 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솔직히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민간인 평범한 사람들이 경찰에서 불렀는데 안 가고 개기다가 특검에서 안 불렀으니 나 한 번 더 불러줘야 돼.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하지 마. 요딴 식으로 나왔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윤석열이니까 얻을 수 있는 특혜 아닐까요? 자, 아무튼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여파가 미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내란 특검은 곧바로 윤석열을 소환합니다. 그게 이번 주 토요일 28일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에 출석을 통보하자 윤석열은 출석할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세를 바꿔요. 아니 특검에서 부르면 간다며. 근데 갑자기 입장 바꿉니다. 이때부터 사소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뭐라고 꼬투리를 잡았느냐. 오늘 윤석열 측에서 내란 특검 쪽에 시비 건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란 특검이 나한테 소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 28일 출석하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지. 구체적으로 나랑 협의를 한 적이 없지 않냐. 협의 안 했으면 이거 안 되지 않냐. 라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부르는데 그걸 꼭 협의하고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윤석열은 경찰 단계에서 3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윤석열하고 협의해서 출석 날짜를 정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아마 특검에서 소환 날짜, 출석 날짜를 조율하자라고 했으면 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미루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간파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석열의 의사를 따로 묻지 않고 28일 출석하세요 통보를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윤석열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나랑 협의를 해야지 협의 안 하고 갑자기 통보하는 경우가 어딨어. 야 이런 식이면은 특검 네가 오라고 하는 28일 9시에 못 가? 안 가? 10시에 갈 거야. 9시나 10시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10시에 가겠다는 것은 이 특검하고 기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선제압 같은 걸 해보려는 그런 심상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영악하기로는 윤석열보다 한 100배 정도는 영악한 사람이 조은석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9시에 꼭 와. 안 오면은 너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좋은데 그러면 비공개로 해줘. 뭐 9시에 갈 수도 있는데 비공개로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역대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 비공개 출석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공개 출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공수처에 붙잡혀 갈 때도 공개적으로 갔습니다. 당시 경호처에서 윤석열이 사진이 안 찍히게 하려고 차로 가로막고 해서 그렇지 사실 다 공개는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윤석열한테 비공개 소환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이런 비공개 소환, 비공개 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했다가 야 조은석 너 알고 봤더니 윤석열하고 한패였구나. 역시 검사는 달라. 이런 식의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은석으로서는 윤석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공개 출석을 놓고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비공개 출석이라고 해서 딱히 뭐 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대검의 고검의 서울 고검의 이 옆길, 샛길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자칫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조은석 특검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결국에 비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내란 특검하고 윤석열하고 충돌을 벌이게 된 겁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이가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28일 날 안 오면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로 검토한다는 건 뭘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너 특검에서 부르면 온다며. 근데 왜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고 조건 내걸어. 야 잔소리 말고 그냥 와. 라고 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도 물러나기가 참 거시기해요. 이제부터는 윤석열도 여기서 밀리면은 앞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밀리다 보면 결국에 감옥에 다시 수감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윤석열을 체포해 오든 아니면 어떻게든 강제 소환을 하든 소환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구속영장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원래 체포영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체포영장 끝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됐을 겁니다. 왜 지난번에 윤석열 처음 잡혀갔을 때 그 프로세스죠. 그런데 일단 체포영장이 기각되니까 내란 특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소환을 해놓고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곧바로 영장을 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윤석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우리는 바로 영장 청구할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괘씸한 거고 반드시 지하로 가야겠다.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참,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면서 참 씁쓸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허용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출석 안 한다, 출석 못 하겠다라고 때를 부리는 순간 글쎄 곧바로 잡혀갈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내란 특검하고 윤석열은 비공개 출석 그리고 출석 시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거를 윤석열이 요구했는데 이거는 전례가 없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하 주차장으로 슬쩍 들어온 사례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우리가 그걸 봐줘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명분이긴 한데 실리적으로 봐서도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비공개 소환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윤석열을 비공개 소환한다면 그 욕은 오롯이 조은석 특검이 다 져야 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하고 조은석하고 사이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는 두 사람이 꽤 친했습니다. 특히 조은석이가 윤석열을 참 많이 걷어먹였어. 많이 걷어먹였어. 자, 그랬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나한테 협조 안 하고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비공개로 불러달라 어째라 이렇게 하면 내가 조은석이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 자식이 나갖고 장난치네, 기싸움 하겠다고? 라고 하겠죠. 결국에 보면 지금 이 내란 재판, 특히 윤석열에 대한 소환 조사는 비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윤석열 측과 내란 특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비공개 출석 이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은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출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얘 지금 벌써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은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다 풀려났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 같더니 다시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있죠. 특히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윤석열은 더 지금 쫄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를 단신인 거 아니야. 김건희 같은 경우는 지가 살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좀 재밌는 법 원칙이 있어요. 형제를 동시에 가두지 않는다. 부모 자식을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잡혀가게 되면 김건희는 안 잡혀가는 거야.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나락으로 밀어 넣어야겠지.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병원 입원이에요. 뭐 윤석열이라고 이건 모를까? 알지? 상당히 배신감 느껴지겠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이 멘탈을 제대로 붙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법원에 공개적으로 계속 출석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떤 입장 발표 같은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 많은 투머치 토커 윤석열이 최근에 이 법원에 출석할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급기야는 자식이 자신을 따라다니던 기자한테 앞을 가리지 말라고 핀잔까지 주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윤석열이 지가 지금 정신이 평온하지 못하다. 솔직히 많이 지금 쫄아 있기도 하고 불안하다. 이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이가 공개적인 출석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반면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윤석열을 봐주게 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검사는 검사끼리 통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조은석 특검은 현재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조은석 특검은 단순히 지금 특검만이 목표가 아니라 향후 더 큰 꿈을 꾸고 있거든. 근데 거기 가려면, 그렇게 되려면은 윤석열을 반드시 잡아 넣어야 되는 거고, 부를 때도 시끌벅적하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여보내달라.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한쪽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한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비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윤석열과 조은석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불리한 건 윤석열이죠. 윤석열은 지금 상태에서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겠다. 특검이 부르면 출석하겠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풀려난 건데,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건데, 당장 돌아서자마자 출석을 거부해버리면 윤석열한테 남은 순서는 다시금 체포영장밖에 없죠.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되면은 윤석열한테는 다시는 햇빛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돌아간 정황으로 볼 때 체포영장 기한이 48시간인데 이 끝나자마자 특검은 곧바로 정식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더더욱이나 비공개 출석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두고 내란 특검하고 윤석열하고 정면 충돌을 하고 아마 싸움이 붙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내란 특검이 밀리잖아요. 그럼 영장 청구 기간이 계속 뒤로 미뤄지게 돼요. 윤석열만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은 처음부터 출석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이런저런 시비를 터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뭐 비공개든 공개든 윤석열은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특검 나가서 조사를 안 받으려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핑계거리가 지금 윤석열한테는 비공개인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공개가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도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28일을 그냥 넘기게 되면 윤석열은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게 돼요. 사실상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주고 내란 원흉을 사실상 풀어놓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법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법원은 더군다나 윤석열이가 출석한대,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 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인데 떡하니 불출석을 해버렸다. 그럼 법원도 영장을 발부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아니 영장 청구를 안 하면 진짜 법원이 다시 욕먹게 되겠죠. 결국에 지금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28일 날 윤석열이 조사를 안 받으러 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쯤 늦어도 그때쯤에는 영장이 재청구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참 얍삽하고 야비하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부르면 달려갈 거야 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기 때문에 한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죠. 9시에 오라 그랬더니 10시에 갈 거야. 지하 통로로 들어가게 해줘 라는 둥. 자,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을 지 마음대로 쥐락펴락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윤석열을 다시 잡아 가두는 것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재건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을 풀어준 놈이 제일 나쁘죠. 예,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 법원이 정말 순진하게, 윤석열을 너무 순진하게 본 것 같아. 뭐 어떡하겠어요. 법원의 그러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법원이 글쎄, 법원은 아예 처음부터 봐주려고 한 거다. 윤석열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남은 거는 다시 한번 영장 청구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조은석 특검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독하게 윤석열을 쪼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은석의 미래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해주셨네요. 허정님, 그 다음에 장기자님, 힘내시라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태규님, 정성심님께서 계좌 후원해 주셨네요. 이윤혜님께서도 계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계좌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밤중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좀 빨리 끝내서 좀 서운하다는 분들 계신데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체력을 회복해가지고 또 길게 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봐주세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